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예상대로 극과 극인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득실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았던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이틀 미뤄졌습니다. 이틀 뒤 만약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2명이 빌 수도 있는 상황, 총선을 앞두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 봉투 의혹도 버거운데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터졌습니다.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쟁점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8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오늘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모레 결정하기로 했는데 앞서 두 사람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60억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현재 보유 가치까지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내구 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밤늦게 가려질 전망입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서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문가 시찰단을 보냅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는 이번 주 실무 협의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상장사 오너나 임원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사전 공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검찰은 폭락 사태 직전에 주식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제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한인 일가족 3명도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를 미 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열고 각종 설화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5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추가 심의를 거쳐서 오는 10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가 끝났는데요. 징계 수위가 결정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했지만 오늘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해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이어갔지만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회의 날짜가 크게 뒤로 밀린 건 아닙니다. 이틀 뒤인 오는 10일 저녁 6시 추가로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에 대해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 요청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건 윤리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의 소명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 내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은 소명을 위해 각각 이곳 당사를 찾아 윤리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성실히 소명했다면서도 자진 사퇴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가짜 당원이라고 하니까 당원에 한정해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네, 이들 최고위원은 앞서 각종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의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표를 얻으려 한 것이란 발언과 정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 3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로 꼽혔습니다.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SNS 게시물과 함께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다음 회의에서는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위가 지금 예상됩니까? 네, 당 안팎에선 당원권 정지의 1년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들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또 중징계가 나온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결과를 두고 두 최고위원이 반발한다면 내용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들의 지지자들은 앞서 반대 서명 제출이나 침묵 시위 등으로 징계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오늘 구체적인 자금 내역 등이 담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코인 9억 등 21억 원 규모의 재산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지만 몇 가지 의문점은 여전하고 여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연일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해온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투자금 출처 등이 담긴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가상화폐 매입 자금은 2021년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8,500만 원어치를 매각한 돈으로 현재는 가상화폐 9억 1,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있습니다. 부유한데도 서민 코스프레를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엔 한결같이 검소하게 살아왔다며 부당한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막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입장 발표에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실제 60억 원에 달했는지 또 당시 현금 인출을 하지 않고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코인 거래로 이익을 남긴 건 없는지 등입니다. 또 2020년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비해 당선 직후 LG 디스플레이 주식이 5만 주 가까이 늘어난 배경도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로 법적인 문제는 대체로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지만 국민 감정을 고려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자체 조사 등 후속 대처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짚을 건 짚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냥 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대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떳떳하다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본인이 다량의 가상화폐를 가진 채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고 면세 범위를 늘린 건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순한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그렇게 좀 불투명한 그 자금 출처 그리고 또 수상한 거래 흐름 그리고 또한 그런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과정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밝히긴 했지만 여러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돈봉투 의혹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보름 남짓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공범들과의 증거인멸 정황이 강 회장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데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 줄 소환을 앞둔 검찰의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체에 대해선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검찰은 강 회장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이 뿌려졌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을 돈으로 포섭하자고 제안한 데 더해 현역 의원과 캠프 상황실장들에게 줄 8천만 원을 직접 끌어오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혐의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인멸 시도나 공범 회유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차례 기각했던 만큼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강 회장과 공범 사이 단순 말맞추기를 넘어 조직적 차원의 사건 은폐 시도가 보강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한 송 전 대표가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 또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 교체된 정황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강 회장 측은 검찰이 내세운 정황들만으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의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물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공여자에 해당하는 두 의원을 넘어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까지 속도감 있게 수사가 확대되겠지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현역 의원 줄 소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였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이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여러 성과를 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나라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고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도 끌어냈다는 건데요. 이 한일 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조은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도쿄에 이어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일 정상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에 나란히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から2ヶ月足らずの間に、すでに様々な対話がダイナミックに動き出しています。 우리 쪽 소득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여름 오염 처리수 방류를 앞둔 현장을 국내 전문가들이 시찰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습니다. 당장 오는 23, 4일로 파견 날짜가 정해졌고 구체적 규모와 범위는 이번 주 후반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 일본 정부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인적 뜻이라고 수위를 조절했지만 강제징용에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윤 대통령은 핵까지 포함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에서 방치, 단절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일 두 나라 국민 마음이 더 열렸다고 정상회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유일영비에 나란히 참배하기로 했는데 희생자 대부분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일하던 강제동원 피해자로 알려져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훈풍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말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주 뒤 G7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제외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현지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의 신뢰가 깊어지고 또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부정적 여론 등은 향후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박 2일간 방한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의 신뢰가 깊어졌다며 윤 대통령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私はユン大統領との信頼関係をさらに強化し、力を合わせて新しい時代を切り開いていきたい。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首脳間の信頼関係をさらに深めるとともに、政府間の対話の活性化が順調に進展し、日韓関係改善の動きが軌道に乗っ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일본 언론들도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안보 협력, 반도체 공급망 확보, 인적 교류 등 한일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슴이 아프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일본 내 보수 여론과 한국 국민 정서를 배려해 균형을 맞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와 적극적 외교를 위해 사죄까지 언급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한국 내 여론과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한일 관계의 불안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도광산, 독도 영유권 등 산적해 있는 민감한 현안들 역시 향후 한일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 이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실찰단 파견을 합의했습니다. 방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이중 장치를 한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검증이 아닌 이 시찰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실무적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만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찰단 파견은 개별 국가로는 처음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오는 23일, 24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찰단이 현장 점검 사항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데다 직접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는 시찰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배출 절차와 절차 준수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요.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어설 위에 성능 검증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고 알프스 성능 자료와 함께 서로 비교해서 객관적인 평가 분석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찰단 방문이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수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본의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우리 시찰단의 주도적 검증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23일 일본으로 파견하는 시찰단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지금 IAEA 그 검증단에는 모니터링 검증단에는 우리 한국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에 이 문제를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그 확인하고 싶었던 모든 그 정보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받고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의 노력으로 양국 사이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호평했지만 민주당은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귀국 당일 오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 윤호중 의원을 숙소로 초청해 50분가량 만났습니다. 간담회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야가 같았지만 구체적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선 온도차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과거사와 관련해 성의를 보이는 등 양국 정상 결단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반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방출 이외의 다른 대안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회담 결과를 둘러싼 커다란 인식 차이는 국회 안 거센 설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국익과 역사를 재물 삼은 빵 셔틀 외교다. 독도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맹비난했고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필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작정 규탄만 해대며 무책임한 태도로 팔짱 끼고 훈수거리나 찾는 태도라고 맞섰습니다. 반일만 외치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국내 정치를 위한 정략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실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틀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공방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상임위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중국은 한미 핵협의 그룹이 일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기시다 방한 반대 시위를 부각하는 등 한일 과거사의 균열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 한미 핵협의그룹 NCG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핵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가 결국은 자국을 겨냥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其他方可能参与华盛顿宣言开展合作的动向，只会加剧地区紧张局势，破坏核不扩散体系，损害他国战略利益。 친강 외교부장은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해상 차단 훈련 발표엔 서해 북부 보화이만 입구에서 실탄 사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한일 정상의 만남을 이상한 동거, 깨지기 쉬운 화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한일 밀착의 배후에
자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반공 우파끼리의 우호일 뿐이라며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시위 등을 부각했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균열을 파고들어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韩日两国政府层面看似十分热络，但是包括历史问题在内等等，依旧是韩日绕不过去的障碍。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보도를 두고는 주중 한국 대사관과 중국 관영 매체 사이에 항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1박 2일 기시다 일본 총리 답방 관련한 우리 외교의 성적표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선의로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절반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답방했을 때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머지 반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 특히 요번은 누차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지난 10여 년 넘게 진행되지 못했던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좀 더 긴밀한 한일 관계의 시작이라는 차원에서는 답방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전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직도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시작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 시작이 좀 전에 그 화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를 얘기했다는 차원에서 아주 돈독한 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인 신뢰가 만들어졌다는 차원에서는 50% 충분한 그 디딤돌은 마련됐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여야 평가는 극과 극으로 이제 갈리는데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좀 있었을 텐데요.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 보셨습니까? 셔틀 외교라는 것은 양국 정상이 갔다 와야지 셔틀이 완성이 되죠. 1차 셔틀만 하더라도 그것이 완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셔틀 외교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일본 측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양측이 개진하겠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셔틀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와 선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셔틀 외교가 진행이 되지 않는 데는 그런 다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힘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풀지를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셔틀 외교를 말로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한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확인됐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한 번 갔다가 오늘 셔틀 외교가 완성됐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좀 봤던 부분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까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혹독한 환경에서의 슬픈 경험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 사과 대신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돌리기도 했고 개인적이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측면은 꽤 한 발 뒤져서 아주 그 진일보한 측면이랄까 진척을 보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시다 수상이라는 분은 대처자로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윤 대통령의 방일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건조한 오부지 김대중 선언을 답습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끝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그것을 계승한 것과 더불어서 자기 개인적인 소회나마
비록 징용이라고 강제징용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측면에서 고통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도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이랄까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시다 총리로 해서는 꽤 이 방안에 대해서 꽤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자, 이런 표현이 좀 직접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대가 이제 한편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 하고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본 국내로 들어가면 이런 직접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와 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본 측 입장에서는 1965년 한일 총권협정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문제입니다. 1965년 총권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상할 때는 이 소위 위안부 문제가 인식되지 못했다는 적절하게 합의되지 못했다는 인식은 일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90년대부터 접근을 했지만 2015년에 외교장관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 측이 요구했던 대로 일본 정부 예산에서 그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를 한 것과 더해서 일본군의 그런 범죄다. 이것은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일탈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군과 그 당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범죄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전국의 변화, 한국에서 그것이 거의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 시각에서만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런 과거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서부터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강제징용 문제에서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그렇다면 조금 그렇죠. 더 훈풍이 분다면 직접 사과도 앞으로 가능할까요? 그럼 뭐 모든 일은 가능하죠. 그래서 박진 외교장관도 컵에 물을 채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 채우는 게 그렇게 쉽다면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산적한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1965년 이후에 계속 또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내부적으로 이번에 그 행정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잘 정해야 될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의 입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은 제3자 변제를 택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법원에 가져가서 정말 이것이 위반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제3자 대리변제를 택한 것이 2018년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1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민관협의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협정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 헌법을 유린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뒤에 숨지 않고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이런 살짝은 아쉬운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경제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이제 얘기됐던 부분은 아마도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제외됐다고 그럴까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접적인 어떤 것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제 신뢰 문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가져오는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 장애 같은 것들이 이번 방안으로 해서 특히 좀 더 그 장애가 치워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한 한일 간의 기업 간의 어떤 그 교류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이제 경제적인 효과 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여러 가지가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을 테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인플레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하고 있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정부 간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기업 간에 한국과 일본 기업 간에 서로 논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셔틀 외교의 복원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은 그런 그 길을 놔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그 길을 놔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잖아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진정성을 표현할 기회를 이제 양 정부가 수기한 것 같습니다. 즉, 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그 호국 영령들, 한국의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이런 경의를 표했다는 거, 그 구체적인 제스처로 그것이 한국민들이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데서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합의된 것이 그 위령비,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의 상당한 다수는 강제징용 피해자였습니다. 한국 국적의. 그분들의 그런 고통과 피해를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같이 추모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이 인류 역사상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원폭 피해국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4년도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도 그때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태어났던 그 육상 선수 청년이 성화봉송 주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원폭 피해자라는 것을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환영도 받았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만큼 원폭 피해에 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피해자, 특히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한국 피해자를 한국 대통령과 같이 추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일본 관계를 좀 더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시다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그런 합의라고 보여집니다. 예, 2주 뒤에 G7 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가는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여름에 오기로 알려졌다가 좀 당겨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시다 총리의 의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워싱턴 선언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시다 총리는 특히 아까도 언급 우리 봉 박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보면 뭐 이끌어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시 아베 총리한테 건의도 해서 실현하는 데 어떤 그 이바지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거의 유야무야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기 비슷하게 했던 것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꽤 컸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신뢰적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고 그럴까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타났던 것이 지난 윤 대통령의 이제 방일이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한국이 보여준 여러 가지 측면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통성이라고 그럴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 민주, 그리고 인권, 그리고 법질서 유지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지난 워싱턴 방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여줬고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워싱턴 선언은 글쎄 나중에 다시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된 그 NCG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에 그 아베 전 총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언급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핵을 사용하는 여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본으로 해서는 엄청난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큰 그 국가가 그 작은 국가를 그 침범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서 냉전이 붕괴된 이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일본으로 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화가 거의 잘못하면 곧바로 무너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아주 금기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핵과 관련된 얘기. 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베 총리가 NCG와 같은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고 핵에 대해서도 적극 얘기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던 그런 배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기시다 총리처럼 그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 한국을 어떤 면에서 이용을 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얘기되는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일본의 어떤 입지라고 그럴까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과 미국의 양자 베이스로 이제 합의가 됐지만 일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약간의 여지만 남겼는데 이게 우리의 외교 카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이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의 득실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나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워싱턴 선언이 과연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이라든지 나토 수준의 한국과 미국 간의 핵 공유가 아니라 미국이 핵 확장 억제를 좀 더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냐는 국내 여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나토는 다자 간의 핵 공유와 공동 기획인데 반해서 이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다. 거의 그 핵 공동 보유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었는데 거기에 일본이라는 제3자를 추가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그런 설명이 약화되는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의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 취지에서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듣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핵 공유로 발전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간의 그런 안보 동맹으로 이어진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그런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인가 이런 논란의 여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 관심 있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 좀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가 시찰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태평양 연안국에 걸친 국제적인 이슈인데 우리만 단독으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의를 두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느냐 조사단도 아니고 시찰단인데 이런 분석도 나와요. 뭐 그거는 뭐 두 가지 다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도 뭐 전문가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AI가 지금 그 일본의 그 오염수 내지는 처리수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절차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하는 것이 그런 그 위험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절차적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적으로 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절차적인 거든 내용적인 거든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결국은 아마 한국 그 조사단이 간다고 해도 일본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그런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단이라고 이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설명을 들음으로써도 대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일본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그 전문가분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시다 총리 답방 관련한 성과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뭐 냉랭했던 한일 관계에서 이제 셔틀 외교까지 복원된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보셨는데, 근데 앞으로 그렇지만 남은 과제도 좀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외교 포인트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병원들이 폐업을 통보하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선 폐업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조문의 허점을 병원들이 악용하는 건데요. 구청 등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병원. 지난 1월 30일 환자 120여 명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이틀 만에 문을 닫은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느닷없는 폐업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루아침에 와거든요. 생명을 중시해야 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그런데 구청에 폐업 신고가 들어간 건 한 달도 훌쩍 넘긴 지난 3월 6일. 구청은 병원이 갑작스럽게 환자들을 모두 내보낸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별다른 제재 없이 폐업을 승인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한 게 4월 6일이고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폐업은 바로 1월 말까지 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폐업 신고일 한 달 전에 안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병원이 실제로 문을 닫은 것과는 상관없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에 안내가 이뤄졌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폐업을 해놓고 한참 뒤에 사후 신고를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도 돌연 폐업한 뒤 행정적인 폐업 절차는 한 달 뒤에야 밟는 등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이 폐업을 안내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문을 닫도록 법을 개정해야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환자 측에게 안내되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는 폐업 또는 휴업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환자 측에 알린 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게.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인지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라 대표는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한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 등이 배우라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의사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의혹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 세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 조종 의심 종목의 체결 내역을 분석해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라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주가 조작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투자 과정상의 불법 여부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해 6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김잉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저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 세력의 통정매매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소환 시기는 라 대표 조사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라 대표는 김잉래 전 회장 등이 주가 폭락의 배후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과 국회 윤리위원인 장모 씨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종목에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까지 권유했고 도시가스 오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다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그걸로 갈아타라. 장 씨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과정에서 불법성을 사전에 인식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이고 실제 큰 손은 다른 사람인데 이제 형님이 나한테 오다를 줘서 대표님 있는데 가서 이 거래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하면은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아난티 측은 이번 주가 조작 의혹과 어떤 관련도 없는 만큼 자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내부자 거래는 사전에 공시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폭락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김잉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득 본 세력이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폭락 직전에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량 매도해 6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것을 우회적으로 지목한 겁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이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사주를 대거 팔아치운 게 폭락장을 키운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가진 주식을 대거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장사 오너나 임원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는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공시되면은 투자자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이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을 개정해 부당이득에게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금융당국 입장과 비슷한 입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어 관련 대책은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가부도 사태인 채무 불이행을 경고하면서 정부 부채 상한을 올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의회 지도를 모아 조건 없는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G7 출장 기간을 줄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전했습니다. 시한이 다음 달 초로 다가왔다며 의회가 정부 빚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Congress's job to do this. If they fail to do it, we will have an economic and financial catastrophe that will be of our own making. 상원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도 채무 불이행은 사회보장제도의 중단을 뜻한다며 협조하지 않는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o the MAGA Republicans' irreparable, irresponsible brinksmanship, hostage-taking with the debt ceiling and the possibility of default. 현재 미 연방정부가 낼 수 있는 빚의 상한은 31조 3,800억 달러 수준. 채무 불이행에 이르면 주식시장 충격, 실업률 폭등, 연쇄 부도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강경한 자세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기금 폐지 등 공화당이 단독 통과시킨 정부 예산 삭감 법안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You've got a choice between accepting the House bill or entering into a discussion which the Speaker's been trying to have with the President for some time for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of them. 곧 의회 여야 지도부를 만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에 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서 열흘도 남지 않은 해외 순방 일정 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재원, 태영호 국민의힘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여부 결론이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네. 자, 이틀 뒤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5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난 건데 논란의 지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하루 안에 소명 듣고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때는 조금 다른데 그때는 새벽까지 가서 2, 3시쯤에 아마 제가 징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 사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연기했던 건 한 2,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윤리 결정이 아무리 당의 사정이 급하고 이슈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네거티브하게 당에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걸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본인들이 뭐 한두 시간 소명하고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나중에 불복하거나 또 여러 가지 소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또 이런 예.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오늘 기시다 총리가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마 뉴스에 상당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한일 정상에 대한 어떤 그 후토크들이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성과 부분들이 좀 나올 그런 기사들이 혹시나 이 윤리 결정이 나버리면은 내일 아침 뉴스 정치권 뉴스가 이것으로 오히려 좀 이렇게 더 많이 비중을 찾아야 버리면은 그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점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더 시간을 주면서 본인들이 조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좀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3가지 정도가 어우러지면서 이틀간의 좀 약간 유예기한을 둔 건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틀간의 유예기간이라는 거는 뭐 사실상 뭐 아주 길게 두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3가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윤리 결정이 자꾸 이틀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잦은 사퇴의 어떤 길을 좀 열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근데 두 분 모두 오늘 현재 발언을 들어보면 잦은 사퇴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갈 때는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엄중해 보이면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추측이긴 하지만 또 이게 희망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한 것인데 저희가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예. 윤리위라는 것이 뭐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위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인사들을 찍어내는데 자꾸 쓰이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것은 권력자의 수단이 돼버리고 그 권력자의 수단으로 자꾸 쓰일수록 그 정당은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중에 세 번째 이유,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그거에 좀 방점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두 최고위원이 윤리위원들 앞에서 직접 소명하기 위해서 당사를 찾았는데요. 자,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성한다거나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셨나요? 뭐 당연히 억울한 부분은 따로 없으세요? 저 윤리위의 그 소명 요구에 성실하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뭐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태영호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본인의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했다. 보좌진들을 안심시키려고.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책임이 그러면은 사실 당을 이게 거짓말이라 했더라도 당이 지금 지는 부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태영호 의원의 발언 중에서 이 공천 문제가 왜 컸냐 그러면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의원들이 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해도 상당한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런 고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말하자면 발화점을 건드린 거예요. 트리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아주 그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사실은 본인이 단순히 소용주의적인 발로 혹은 자기를 조금 말하자면은 과장되게 좀 부풀려 보이려고 했던 그 발언의 후가 치고는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당이.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수사죠. 정말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저는 최고위원다운 그런 어떤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이 나와야지 내가 일반 평당원 혹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만 지겠다. 근데 사실은 책임을 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할 건 윤리적인 책임뿐인데 그럼 윤리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기에는 당을 누란의 위기로 빠뜨린 건 너무나도 큰 사실 정치적인 부담을 지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이외에도 사실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북한에서 그 김일성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탈북했으면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북한 체제에서 배웠던 역사만큼 또 인정을 합니까? 이건 괴리되고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성 있는 국가로서 본인이 탈북했던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줬다면 여기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원한 만큼의 책임의 크기도 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를 푸는 게 답이라고.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뭐 태영호 의원이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더 덕도 좀 입었고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보내줬으면 그렇게 뽑은 최고위원이 당을 지금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그게 오히려 저는 최고위원의 무게다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틀 뒤에 또 열리니까요. 그 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리위도 굉장히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중징계 하자니 혹시 반발이 있을까 이것도 우려가 되고 경징계 하자니 여론의 비판을 받을 테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례도 있고 다 고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례 그리고 국민 여론 이걸 생각하면 중징계가 나와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항해가지고 여기로 넘어왔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당내 반발을 하면 어떤 반발을 할까? 이거에 대한 약간 뭔가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태영호 의원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윤리위원들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걸 뭐 힘으로 눌러가지고 해결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물밑에서
그 윤리위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물밑에서 어떤 조율을 통해 가지고 태영호 의원이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본인이 여기에 뭐 기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침착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사건이 몰아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서 뭐 좀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아니 최고위원의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떤 게 좋겠느냐. 지금 혼자 홀로이 싸우는 모습으로 이 지금 남쪽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겠느냐, 미래가 개척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눈다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최고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그런 어떤 바람을 뭐 은연중에 좀 이렇게 은연중에 좀 약간 내색을 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어쨌든 오늘의 분위기는요 상당한 압박을 윤리위원들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선선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자진 사퇴라는 거는 이제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온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발언에 대한 책임은 윤리위에서 따로 자진 사퇴한다고 해서 안 묻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은 윤리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윤리 결정은 좀 강도 높게 나가겠지만 본인이 자숙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본인이 정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무게감 있는 자기 직책을 내려놓으면은 거기에 또 합당하게 정치적인 고려 대상이 되죠. 예를 들면 뭐 당원권 정지 1년을 하려다가 이걸 그렇죠. 줄여준다던가. 그렇죠. 이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의 영역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그게 공정사회고 형평의 원칙이지만 정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성원을 먹고 살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먼저 우선시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리적인 책임은 정치적 책임을 진 다음에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트랙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그럼 말씀 들어보면 자진 사퇴하는 게 내년 총선 생각해서 두 분한테 더 그럼 유리한 거 아닙니까? 총선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역시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총선 이후를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총선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 여당에선 배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뭐 차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여기서는 스스로 당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래서 당에서 어떤 일종의 어떤 동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네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숙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정치적인 기반을 닦으면 그 이후에도 또 정치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선을 바라보면 욕심이고 그렇죠. 그 이후를 봐야 된다. 지금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버린다? 그러면 저는 계속 상황은 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당규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사퇴를 하면은 권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이렇게 내려지면은 이게 사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또 못 뽑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위원 선출직이 5명인데 2명이 고리 상태가 되는 거죠. 고리 상태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개월이다. 그럼 3개월 동안 최고위원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 6개월이면 6개월이 정지되는 거고 1년이면 1년이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고리 상태가 되는데 이건 뽑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로 뽑는데 물론 이제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일각에서는 또 뭐 당내 갈등이 또 부각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의 이렇게 이 최고위원도 둘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피해가는 모습보다 그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이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최고위원 2명이 고리됐다면은 새로 뽑는 게 오히려 건강한 당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두 분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선택지를 저희도 이제 평론하면서 드리는 거지만 저는 권한의 크기에 맞는 책임의 크기도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이 지금 사실 이준석 체제 때 정말
정말 이 비대위 구성까지 하면서 당이 정말 내용 속으로 극심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인데 예. 이게 2달이 지금 채 못 돼서 이런 내용에 접어들었고 이런 갈등에 접어들었다면 본인 두 분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말로만 책임지겠습니다. 뭐 저희도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들이 수석 최고위원, 더군다나 한 번은 당에서 강남갑이라는 지역을 배려해서 당선되신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비록 탈북 정치인이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두 분의 당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든가 네. 어떤 그 무게감을 갖는 크기가 일반 당원, 국회의원과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다시 새롭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도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민주당으로 가도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풍 출시해가지고 의원님 조선일보에 한번 보도가 됐었잖아요. 한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힘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 지금 돈 봉투 의혹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지금 또 터졌습니다. 네. 자, 이거 뭐 법적 책임은 뭐 좀 뒤로 하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이제 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과거에 뭐 본인이 뭐 라면만 먹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검소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검소하다는 말로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어렵다는 얘기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예? 검소하다는 거는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 예. 이게 지금 국민 입장에서 저 많은 자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손을 벌렸어? 이런 일종의 배신감이 들게 하는 예.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거보다 저는 더 큰 거는 그건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라 그냥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란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투기성의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 예.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그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요,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 코인을 만든 발행자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피해를 봐요. 예.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분야에 권력과 권한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해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양식 삼아서, 뭐 이게 표현이 좀 안 됩니다만 그 위에서 예.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요, 제도화돼 있는 주식도 투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일을 하다가 얻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뭐 보좌관 생활을 경제 분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런 투자를 하라 그런다면 돈 제일 많이 벌겠죠. 그리고 저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인 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안 좋은 사인이지만 예.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다 정보 덩어리들인데. 근데 국회의원은 되고 공무원은 안 됩니까?
공무원은 만약에 그러면 이런 코인에 막 투자하면 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직업 윤리적으로도 정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좀 어렵다고 호소해서 지난해인가요? 후원금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좀 비판들이 나오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의 이런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가상화폐가 지금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그 핫하게 정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뭐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위법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문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보세요. 이 일이 딱 벌어지니까 뭐 내가 위법한 거 있습니까? 내가 속인 거 있습니까? 현금 내가 흐름 내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해 충돌이라 그러면은 노부모 모시는 국회의원이 노부모 간병비 올리자는 것 이해 충돌이고 다자녀 가진 사람이 다자녀 복지 혜택 늘리자는 게 이해 충돌이다. 이게 설명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법적 책임 전에 윤리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 설명도 거의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했던 9억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무슨 돈으로 투자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도 보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명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 전 재산, 내 재산 다 걸고 내 정치 생명 걸겠다. 아니 정치가 무슨 도박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김의겸 의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발언들도 많은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에서 윤리위에서도 문제를 삼겠고 또 조사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태도와 저런 인식과 저런 접근 방법으로 이 사안을 다룬다? 저는 뭐 정치인의 자격을 떠나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고 이런 데 대한 책임은 내년 총선에서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적 책임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좀 소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자, 김남국 의원은 그런데 여권 공세에 맞서서 이체 내역과 잔고 등을 다 공개하면서 합법적 투자다 이런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막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좀 주식을 판돈으로 내가 투자를 했고 실명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음표가 몇 군데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명의 타이밍이 좀 늦었고요. 그럼 저렇게 떳떳하다면 바로 저런 걸 다 까야 되는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또 의혹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계열적으로 쫙 늘어났을 때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예. 그러면 주식을 팔았는데 팔고 바로 샀다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지나서 다른 코인에 다 투자하고 남은 이익으로 예금을 9억을 메꿔가지고 코인은 또 따로 갖고 있었다는 것인지 등등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의혹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맞춤형으로 내놓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걸 갖다가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 거래소의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을 뭐 물론 사적으로 쓴 부분은 화이트로 지우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밝히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런 의혹이 해소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더더욱이 윤리적으로 저는 참 국민적 비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총선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현재 자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부동산, 뭐 예금, 그다음에 가상화폐 다 해서 더하면 한 21억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정에 좀 구멍이 많다. 많죠. 소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신데요. 기자회견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소명하면 국민적 의혹이 좀 풀릴까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어떤 돈으로 이게 코인을 사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 위믹스라는 게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코인으로 분류가 됐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재도 좀 받습니다. 근데 그런 왜 위험한 코인에 접근했는지 또 그리고 본인은 다 거기에 대해서 9억을 다 이른바 흔히 하는 말 몰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금은 진짜 어디서 용처가 생겨?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뭐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그 돈을 갖다는데 그 돈이 본인의 해명과 다르게 또 전세 자금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이 계속 연쇄 거짓말을 낳듯이 제가 보기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자회견 해명했다간 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민주당 쪽에 전 세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 그러면 자 불법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뭐 당연히 공당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저는 이 문제 국민의힘도 포함입니다. 의원도 전수조사해서 코인 가진 사람들 한번 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오늘 그 얘기 하던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요. 김남국 의원이 15억을 지난해 신고했잖아요. 근데 지금 재산 그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물론 60억이 최대치지만 설령 최대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만 해도 30억인데 김남국 의원의 전 재산의 3배, 4배예요. 근데 실재산은 그건데 국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내놓은 재산은 달랑 3분의 1, 4분의 1이다. 이거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될 거, 이 문제 300명 국회의원들,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몰랐을까요? 그래서 법안이 이런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공직자 재산 윤리에 넣자는 얘기 법안들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4개 법안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180석 가지고 뭐 했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다른 법안 통과시키기 전에 이거 통과시켰어야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명쾌하게 설명도 하고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사실은 코인 가지고 이렇게 은닉하거나 혹은 증식하거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른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가상화폐 자산 규모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상화폐 투자가 많이들 젊은 층에서 하는데 이게 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재산 등록 목록에는 아직 안 들어가는지, 자, 이 부분은 구멍이 있었던 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요,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가상자산의 가치를 뭘로 지금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는 진짜 이것에 대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요, 일반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피해자를 굉장히 많이 양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면 막 돈이 몰렸다가 그러면 그 가치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하면 확 떨어졌다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부가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이거를 우리나라가 먼저 법을 만들었을 때 국제적으로 언밸런스 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피해,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다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뭐죠?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지도 않고 가상자산을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그 강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제도화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거나 그 피해자들의 보호를 막는데 열을 올려야 될 국회의원이 이걸로 돈을 벌었다? 저는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법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채권처럼 1,000만 원 정도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가액 산정 방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코인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건 별도의 시행령을 두면 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 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차피 김남국 의원의 사례로 지금 이게 수면 위로 오른 이상 많은 국민들이 혹시 다른 의원들은 이러지 않을까라고 의구심 보낼 때 차라리 이럴 때 투명하게 가상자산도 재산의 한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돈이 현실화돼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볼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법 체계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닙니다. 뭐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김 의원이 대선 자금을 공급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습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자, 이재명 대표 그저 하하하 웃고만 가는데 이게 지금 매도 시점 때문에 여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당의 이런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겁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껏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가져왔지만 이번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하하뿐이 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든 게 이재명이에요. 그럼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가지면서 좀 의혹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당의 의혹 제기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이게 좀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뿐이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한테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곱지 않게 보는 부분이 이제 이해충돌 이 부분이에요. 네, 가상자산 보유자들 그 과세 유예한 발의에 참여를 했고 한 번은 투표를 안 했고 한 번은 투표를 했고 그랬더라고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법안 내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까놓고 보니까 본인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꾸 얘기해요. 이게 무슨 가족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간병하면 간병비 올려주는 게 그게 이해충돌은 얘기하는데 그거는 궤변이고 그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해충돌해서 엄격히 들여다보는 거는 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본인의 재산 증식과도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불특정 다수라고 물타기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슈를 다루는 태도 측면에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면은 성실하게 소명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가 나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는 국민들로부터 분노 게이지만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도 아닐 뿐더러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약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그 본회의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못 던졌지만 나중에 이걸 2년 유예하는 법안에는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는 본인이 찬성 입장으로 계속 가져간 건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을 좀 호도하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 입장 발표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파견합니다.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한일 양측은 이번 주 후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해양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G7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어 3국 공조 논의는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日米同盟、韓米同盟、日韓、そして日韓米の安保協力により、抑止力と対処力を強化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改めて一致をいたしました。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에 대한 일본의 참여까지 시사했습니다.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NCG에 대해 향후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건 그만큼 긴밀해진 공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달 중순 히로시마 G7 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이 만나 논의할 3국 협력 방향성도 주목됩니다. 한미일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미, 미일 각각이 그 영역으로 동맹을 확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방향성 또 구체적인 어떤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NCG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이지스함 등이 참가하는 3국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는데 3국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하고 조율하는 실무협의체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한미일 참여가 확정된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18년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한일 간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상호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양국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도 민간 차원 협력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분야나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정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경제인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서로 각자들의 얘기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 모든 단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건의도 하셨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의 주된 안건은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한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경제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도 경제 안보와 기술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두 나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매우 온화하시고 또 협력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출범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기금 설립을 주도하는 정경련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일본의 게이단렌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와 국내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외교적인 자리에서 이 사적인 감정을 표현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하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개인적 심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측은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물타기 발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 가해의 주체는 가린 채 피해자들을 향해서 영혼 없는 동정만 표현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든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기존 입장에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일 관계 전문가들도 기시다 총리가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선에서 한국 정부의 성의를 나타내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죄반성 언급을 하게 되면은 또 당연히 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무성 관료들이 굉장히 머리를 짜내서 만든 워딩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제3자 변제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부의 이런 설득 시도가 피해자에겐 강요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달라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피해자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압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한 명이 최근 입장을 바꿔 정부의 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명확히 거부하는 피해자는 이제 4명. 이들 4명은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대법원 매각 명령 결정을 기다리면서 관련 소송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태용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가 오는 10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간에 걸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밝혀봐야 할 게 있어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 징계 수위에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예상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며 고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무전을 못 들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산경찰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은 무전 내용이 잘 안 들려 조치하지 못했다며 무전 내용 녹음본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전 서장이 당일 무전기를 4대씩이나 차고서 압사 신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임재는 무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임재는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합니다.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운영지원팀장 A씨도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야외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인파를 통제하던 상황이라 잘 들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소리만큼은 무척 커서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전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임재 전 서장 역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헬로윈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씨는 대비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교통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형 참사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기동대 배치와 관련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A씨는 상부 보고를 거친 뒤 서울청에 최소한 교통기동대라도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당시 골든타임을 놓친 부실 대처를 뒷받침할 증언이 나온 가운데 지휘 공백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수사 당시 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은 조 전 사령관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에서 4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인데 막대한 빚만 진 채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대전 가양동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송지훈 씨. 송 씨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들의 보증금과 대출금을 더해도 빌라 전체 가격의 70% 수준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류도 완벽했고 은행에서도 심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심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빌라를 다 팔아도 은행돈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 전세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이곳 빌라 건물은 지난 3월 낙찰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빌라 안에 살고 있던 20세대는 모두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가져가면 세입자 20명 가운데 겨우 서너 명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빌라 두 채에서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해 전체 피해자는 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좀만 기다려달라, 11월이면 다 해결된다 라고 했는데 11월이 딱 저희 경매 이제 시작일이었거든요. 경찰은 50대 김모 씨 등 2명이 막대한 대출을 내 빌라를 사거나 신축한 뒤 허수아비 주인을 내세워 명의를 넘기고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한 피해액은 44억여 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은행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변해 세입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처음 대출 받았을 때는 금리가 1.2%였는데 변동금리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7%대까지 왔습니다. 은행 이자만 지금 최소 50은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김 씨 등 주범 2를 구속하고 법적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현금 4억여 원도 압수했지만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전세 사기 범죄에 이번에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제가 됐던 매물 대부분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오피스텔 260여 채를 소유한 채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부부 물건의 대부분을 중개하면서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탄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44건이고 피해 규모는 1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 지난 6일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국계 일가족 3명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앨런시 쇼핑몰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8명의 희생자 가운데는 한국계 일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하던 30대 한인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사망자 신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한켠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비극적인 희생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십자가 모형과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The City of Allen pledges to offer our complete support. We know you are grieving, we are grieving. Rest assured, the nation and the world are also grieving. He heard gunshots, located the gunshot, locat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총격이 발생했다며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고 총기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먼저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두 차례 영장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모두 9,400만 원을 만들어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두 차례 영장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이번 달부터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격리 기간을 이틀 단축하는 코로나19 1단계 지침을 건너뛰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2단계 조치를 바로 시행하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위기 단계 하향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민원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따로 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하고 5가지 기준에 따라 최적 입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 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적이나 사증, 병역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인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해서 6월 5일 예정된 출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등 민원 서비스는 물론이고 재외동포 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교류 협력과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의 업무도 함께 맡게 됩니다. 인원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151명이고 기획조정관과 재외동포 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됩니다.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가와 지역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재외동포 정책국은
미주 유럽 동포가와 아주 러시아 동포가 같이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제외 동포의 민원 서비스를 전담하는 지원센터도 신설됩니다. 제외 동포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권역보호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토탈 어떤 그 컨트롤 타워라든지 서비스 센터 같은 거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외 동포청은 앞으로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동포들이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됨에 따라 인천시는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적 투자유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외동포들에게는 가칭 웰컴 센터를 만들어서 인천 시민에 준하는 주거와 의료, 문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년 전 대한제국의 첫 해외 이민 역사가 시작된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겼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5일 개청 예정인 재외동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가 세계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인천시도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를 활성화하고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아울러 가칭 웰컴 센터를 만들어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인천 시민에 준하는 주거와 의료, 문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에서는 이미 아메리칸 타운과 유러피안 타운 등 대규모 주택과 상가를 조성해 재외동포들에게 입주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에는 100만 평 규모의 해양 관광 휴양 단지인 한상드림 아일랜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초일류 도시는 개방, 포용, 다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글로벌 앵커 시설을 활용해 전 세계인을 인천으로 모이게 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인천시는 750만 재외 동포들과 300만 인천 시민이 힘을 모아 1,000만 명이 함께하는 초광역 인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 해 350만 명이 코카인 등의 마약을 투약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유럽은 현재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자가 늘고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유럽 각국은 서로 공조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 둥둥 떠있는 70여 개의 정체불명 꾸러미. 건져 올려보니 유럽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 코카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스페인 마요르카 섬 앞바다에서는 마약 밀매상들이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밀매가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유럽 각국은 손을 맞잡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But in terms of impact on city streets, in terms of violence in neighborhood, the organized crime and the drug trade are having a severe effect. 최근 유럽 8개 나라 경찰은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 근거지 150여 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체포했는데 은거지에서는 코카인은 물론 권총과 소총 등 무기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돈 세탁에 활용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Für denjenigen, der hier illegale Geschäftsfelder baggert, Drogen schmuggelt, Geld wäscht, für den wird es dann nicht mehr warm, sondern frostig. 유럽 주요 도시에선 코카인을 피자처럼 간단히 주문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코카인 투약자는 한 해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약 거래와 투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 간 경계가 무색하게 이미 유럽 곳곳으로 스며든 마약. 같은 위기에 맞닥뜨린 유럽 각국은 국경 없는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한
공동 퇴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80대 노장 마르타 융비르트. 그리스 신화에서 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서 쌓은 영감을 동굴벽화를 남긴 원시인처럼 누런 판지 위에 쏟아냅니다. 거친 선과 얼룩은 지난 세월의 일기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소가 광야를 질주하듯 화폭에 강렬한 에너지와 색채가 넘쳐 흐릅니다.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연작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마르타 융비르트는 고대 신화는 물론 미디어, 여행, 미술사 등 다양한 곳에서 예술적 영감을 길어 올립니다. 유럽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페인 작가 고야도 그 원천 중 하나입니다. Ich habe auch mit dieser Beschäftigung mit der Thematik mit Goya, also eigentlich mit den Ängsten, die ganz groß bei den Menschen wieder aufkommen, also sozusagen weltweit oder im Krieg. 누런 종이 위에 남긴 살갗의 상처와 같은 자홍색과 거친 손가락 자국은 때로는 불안, 때로는 행복의 충동적 표현입니다. 풍경과 인물을 묘사하기보다 일상의 체험 속에서 차곡차곡 쌓은 열정을 화폭에 고스란히 쏟아냅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무언가를 닮게 그린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 몸으로 일단 흡수를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표출하듯이 이런 제스처를 남기기도 하고. 마르타 융비르트는 60여 년에 걸쳐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오늘도 선과 얼룩, 채색과 여백으로 본능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 상쾌함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 여기에 낮 동안 따뜻함이 감돌면서 봄을 만끽하기 참 좋았는데요.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안전 운전에, 동해안에서는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